날 행복하게 해주던 이에게 느낀 배신감은 참 가슴을 후비는 고통이더군요.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나 제 행복을 위해 새롭게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에 거주 중인 막 40대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만지는 걸 무척 좋아해 꾸준히 노력했어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공부를 시작해 20이 되자마자 자격증을 땄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그렇게 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해 헤어 디자이너로 인정받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했어요. 그리고 장장 10년 만에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차리게 되었죠. 제 남편과는 그때 2년이 닿았어요. 같은 건물 2층에 꽤 크게 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인사성도 좋고 사교적이라 금방 친해졌어요. 그 덕에 자연스럽게 서로가 단골이 되었네요. 남편은 헤어 손질을 제게 맡겼고 저도 식사 약속이 있을 때면 주로 남편의 식당을 애용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쌓여갔고 대화가 오갈 때면 참 나와 잘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원래도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는 스타일이라 답답한 건 못 참는 저라서 고백도 제가 먼저 해버렸어요. 사장님께만 털어놓는 이야기인데요. 참 우스운 말이지만 제가 아직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인기가 무척 많으셨을 것 같은걸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라뇨, 정말이에요.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리느라 주변을 못 봤거든요. 그런 제 주변을 살피게 해주신 분이 딱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말인데 저랑 연애다운 연애 한번 해보실래요? 제 용기 덕에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제 고백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처음엔 고백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뒤늦게 말뜻을 이해하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나요? 연애하며 알아간 제 남편은 너무도 자상하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연애하는 내내 까탈스러운 저를 배려해 주어 작은 마찰도 없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우리가 일하는 곳 근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서로 왕래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죠. 일찍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고 화목하게 지냈으니까요. 제 시부모님은 평생 당신들 머리 손질은 제게 맡기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우리 서영이 처음 봤을 때부터 딱 내 며느리감이다 싶을 만큼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이렇게 솜씨 좋은 재주까지 가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어머님 헤어스타일은 평생 책임질게요. 이 재롱둥이 어쩜 이리 예쁘게 말을 해? 자기 지금 한 그 말 프로포즈야? 꼭 지켜야 한다. 평생이라는 말 말이야. 이렇듯 원래도 저를 무척 좋아해 주셨지만 미용사인 직업 덕에 점수를 많이 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며느리고 제 남편이 아들이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를 만큼요. 친정엄마는 결혼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말 저녁 타임마다 남편이 고생이 많다며 그의 식당에 가 일까지 거들어줄 정도로 챙겼거든요. 연애하는 1년 반 동안 언제나 화기애애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큰 축복 속에서 성황리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우리 부부는 오롯이 신혼생활을 즐기길 원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찾아와 준다면 몰라도 우리 행복을 조급한 마음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노산이라는 핑계로 아이를 갖겠다고 버둥대면 힘들지 않겠냐고요. 저 역시 당장의 숙제로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여겼기에 저나 남편이나 서로의 생각을 존중했어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운영하는 양식당에 큰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선을 그으셨어요.
저희의 일이니 도움을 줄 수 없다고요. 엄마, 나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 나 좀 도와줘. 내 숨구멍 좀 트여줘요. 사업하다 보면 원래 그런 일 다 겪고 그런 거 아니야? 큰일도 아닌데 호들갑은. 톰은 잠잠해지면 다시 좋아질 거야. 넌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손 벌릴 생각부터 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지. 으휴. 하지만 자식이 나이를 먹었다 한들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죠. 결국 남편은 서운한 마음에 시댁과 담을 싸버렸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저희에게 서운하다며 각자 도생하자고 연을 끊으셨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남편의 식당은 그 후로 더욱 힘들어졌어요. 자기야, 나 어떡하지? 우리 어떡해? 오빠, 일단 해명글부터 준비하자. 오랫동안 찾아주신 단골분들은 믿어주실 거야. 고작 그런 걸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나 무섭다, 소영아. 문 닫게 될까봐 겁나. 걱정 마, 오빠. 그럴 일 없을 거야. 소문은 소문으로 잠재우는 거라잖아. 나도 내 샵 단골 중에 오빠네 식당 단골이신 분 많으니까 홍보도 잘 해보고 해명글도 붙여놓고 할게. 이 일의 첫 시작은 우리 건물 주변에 새로 생긴 같은 업종의 한 가게에서 손님을 빼앗기 위해 야근수를 썼던 거였어요. 남편의 식당에서 최근까지 일하다 퇴사한 직원인 것처럼 꾸며내 비위생적인 식당이라며 지적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식당에는 2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한 번 난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구설수로 나중에는 매출까지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오래도록 함께 일했던 셰프까지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장사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한 지 넉 달 차.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그간 제가 알고 지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까딱하다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예민할 대로 예민해졌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영끌이라고 하나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남편에게 주며 응원하고 있다는 제 뜻을 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역정을 내버리더군요. 오빠, 내가 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이 오빠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어. 야, 정소영, 넌 돈이 있으면서 그간 숨겨둔 거야? 진작 좀 주던가. 되돌리기 힘들 만큼 커지고 나서야 쥐어주는 건 무슨 심보인데? 너 나 약 올리냐? 네 일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일 터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면서 그게 할 말이야? 석 달 동안 오빠가 못 되는 생활비 대신 채우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주려고 억적같이 일했어. 너 지금 나 때문에 개고생했다고 생색내냐? 억척?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준 돈이 얼만데? 고작 몇 천만 원 쥐어주고서 공치사해? 그래, 아주 고마워서 돌아가실 지경이네. 됐냐? 됐어? 어떻게 이걸 생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오빠 진짜 왜 이렇게까지 못되게 굴어? 그럼 내가 손 놓고 있었어야 해? 그래야 이런 소리라도 안 들었을까? 어? 네가 듣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럼. 네가 준 돈으로는 당장 인건비 충당도 안 돼. 정 도와주고 싶으면 그게 진심이면 당장 미용실이라도 빼서 그 돈을 보태던가. 그럴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사람 성질 긁지 말고. 매섭게 뜬 눈을 하고선 고래고래 소리치며 상처되는 말만 늘어놓는 남편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건가요?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 헤어샵까지 운운하며 들먹였던 것이 너무 서운하고 또 성이 났어요. 남편과 마주하고 있다간 제가 참지 못하고 터뜨려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결혼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없어 겸사겸사 왔다고 둘러댔지만 싸웠다는 걸 모를 리 있나요?
눈치 빠른 친정엄마가 방에 들어와 제 앞에 앉아서는 한참을 실눈을 뜬 채 노려보았어요. 너희 싸우기라도 한 거야? 결혼한 후로는 한 번도 자고 가는 날이 없더니 요번엔 무슨 일로 여기서 자겠다고 홀로 나섰어? 싸우기는 그냥 정말 엄마 아빠랑 며칠 같이 보내고 싶었어. 정서영, 귀신을 속여라. 엄마가 널 키운 지 어연 30년이 넘어. 얼른 이실직고 안 할래? 정말 못 속이겠다니까. 엄마들은 다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눈치가 빠르셔? 저는 차마 숨길 수 없어 다퉜던 것에 대해 넋두리를 좀 했어요. 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오죽 힘들면 그랬겠냐며 저더러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너그러이 이해하라더군요. 누가 모르나요? 제가 가장 잘 아는걸요. 하지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니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딸, 사람이 죽을 것처럼 힘들 땐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네 마음도 충분히 알지만 지금은 김서방 편에 서주자. 응? 아, 그래도 샵까지 운운한 건 선 넘었어. 그러니까 나 돌려보낼 생각 마. 이때까진 그냥 철 덜 든 딸이 푸념 떨었다 칠 셈이었어요. 친정엄마에게도 잘 풀어나갈 테니 지켜봐달라 부탁했죠. 그런데 저와 엄마의 대화를 친정아빠까지 알게 될 줄 몰랐네요. 전혀 내색하지 않아 몰랐는데 제가 친정에서 지낸 지 이틀, 돌연 제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왔어요. 가벼운 연락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갑작스러운 남편의 방문에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마중 나온 친정엄마와 언제나처럼 인사를 나눈 뒤 곧장 친정아빠에게 다가갔어요. 장인어른, 좋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 와 함께. 뭔가 냉랭한 분위기에 절로 긴장이 됐어요. 남편도 제가 싸운 걸 까발리기라도 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착 가라앉은 창기를 깬 건 제 아빠셨어요. 남편에게 종이봉투를 내밀며 입을 여셨죠. 이걸 전해주려고 불렀네. 내 딸도 그만 데리고 가줬으면 하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장인어른? 내가 아내와 딸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네. 우리 딸이 자네 걱정을 많이 하더군.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힘든 걸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겠나? 아빠의 말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밀려와 울컥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떨구며 죄송하다 읊조리더군요. 친정아빠는 인자한 웃음을 띄우며 남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눈을 마주치자 전해준 봉투를 열어보라는 듯 손짓하였죠. 남편도 그 의미를 알고 종이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과 돈이 들어 있었어요. 내 절친한 친구 아들이 요리사라더군. 마침 근래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왔다고 해. 그래서 부탁을 좀 했네. 내 마음대로 직원을 추천해 미안하지만 잘 봐주게. 유능한 친구니 말이야. 그리고 이 돈은 사업자금에 보태게. 투자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부딪혀봐. 자네가 잘 돼야 우리 서영이도 잘 되는 것 아니겠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철없는 딸이 마음의 짐을 얹어드려 죄송해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와 제 남편은 안도하는 마음에 부모님 앞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네요. 친정엄마는 사이가 왔는데 울리고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저녁상까지 거하게 차려주셨어요.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포근하고 안심이 되는지 30이 넘은 나이에 새삼 또 느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덕에 우리 부부관계도 남편의 식당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적자였던 매출이 조금씩 좋아질 무렵 젊은 친구들이 알 법한 유명인이 남편 식당 소문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식 또한 훌륭하다고 남겨준 덕에 유명세까지 타게 되었죠. 전국 맛집으로 선정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남편의 식당은 꼬박 1년 만에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2호점까지 준비할 만큼 자금이 생겼고요. 남편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다 저와 제 부모님 덕이라며 정말 감사해 했습니다. 자기야, 소영아,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나 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한 요즘이야. 축하해, 오빠.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잘 이겨내줘서 너무 감사해. 내가 혼자 일어난 것도 아닌 걸 뭐. 당신과 장인 장모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바닥을 쳤을 거야. 다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큰 시련이 지나고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졌으니 슬슬 2세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고 제 기대일 뿐이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되었네요. 더없이 화목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제 헤어샵이 북적이지 않고 여유로웠죠. 그래서 예약도 없이 찾아온 손님임에도 충분히 머리 손질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 손님은 제 미용실의 단골이자 제 남편의 식당 단골이기도 한 여자 손님이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첫 식당 개업을 했을 시기부터 쭉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제 미용실도 남편이 그분께 소개를 해주었던 거고요. 그날은 남편 식당에서 식사 예약을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 머리를 하러 오신 거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들르는 거니 바쁜 제 남편의 눈에도 단번에 띌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해달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이 손님의 말투가 원래도 이런 식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말에 받아치며 우스갯소리까지 했네요. 사장님께서 너무 예쁘셔서 제 남편이 혹하면 곤란한걸요? 제 남편 빼고 식당에 오신 남자 손님 모두가 혹할 만큼 예쁘게 해드릴게요. 어머, 그럼 나야 더 좋죠. 이 나이까지 결혼도 못한 싱글이라 안 그래도 고민이 참 많거든. 꽤 긴 시간 동안 머리 손질을 하다 보니 식당 예약 시간이 성큼 다가와 있었어요. 딱 맞춰 스타일링도 마무리가 되었죠. 손님은 머리가 너무 잘 됐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무튼 사장님 실력은 알아줘야 해.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어떡해요? 집에 밥만 먹고 가기 아쉽잖아. 에이, 함께 식사하기로 한 분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면 되죠.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런가?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식당 사장님이 나한테 완전 반하겠어. 나중에 남편 꼬여냈다고 내 머리채 잡으면 안 된다. 그런데 손님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자꾸 걸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날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샵 마감을 1시간쯤 앞둔 시간이었어요. 제 남편의 식당 음식을 책임져주는 수셰프이자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소개해준 그분이 절 찾아왔어요. 오가면서 인사 정도는 하지만 워낙 무뚝뚝한 분이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머리 손질을 하시는 건 줄 알고 선뜻 인사를 건넸죠. 어머, 안녕하세요. 머리하러 오신 거예요? 와서 앉으세요. 그게 머리를 하러 온 건 아니고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고 하던가요? 이 셰프가 말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기분이 쎄하더군요. 이어질 말이 왠지 듣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우물쭈물 망설이던 셰프는 제 생각을 짓밟기라도 하듯 입을 열었어요. 1시간 후에 식당으로 올라가 보세요. 두 번째 화분 밑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다행히 제가 우려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문을 남긴 말이었죠. 이분은 제게 알 수 없는 말만 하고는 그 길로 가버렸어요. 찜찜함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궁금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정말 무슨 알람이라도 된 듯 밤 10시가 되자마자 곧장 튀어나가 남편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셰프가 했던 말을 곱씹으며 안으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 나란히 세워둔 화분을 확인했어요. 두 번째 화분 밑에는
열쇠가 숨겨져 있더군요. 열쇠고리에 큰 열쇠와 작은 열쇠가 걸려 있었죠. 평소 남편은 우리가 부부임에도 저와 자신을 제대로 분리해야 한다며 한 번도 제게 식당 열쇠를 맡겨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열쇠를 본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죠. 큰 열쇠가 식당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걸 말입니다. 괜한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킨 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입구 앞에선 고요한 정막이 맴돌더군요. 사람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다 퇴근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몸을 돌려 나가려는데 그 순간 식당 안쪽에서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소리 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대화는 또렷하게도 제 귀에 꽂혔죠. 자기야, 나 오늘 어때? 예뻐? 그럼 오늘따라 너무 예쁜데? 무슨 묘수를 부리고 온 거야? 묘수는 무슨? 오늘 자기 와이프한테 머리 했잖아. 당신 눈에 잘 띄게 해달랬는데 어때? 식당에서 나만 보였어? 누가 들어도 이 대화는 몇 시간 전 제게 머리 손질받은 그 단골 여손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어 들려오는 말까지도 정말이지 가관이었죠. 머리 손질을 뭐하러 해? 안 해도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치, 거짓말. 식당 바쁘다는 핑계로 나한테 눈길도 안 주던걸? 무슨 소리야. 내 눈은 언제나 자기만 쫓는걸. 머리 너무 잘 됐어. 정말 볼수록 반할 만큼. 와이프가 다른 건 몰라도 미용 실력은 좀 돼. 그치? 뭐야, 지금 내 앞에서 자기 와이프 칭찬하는 거야?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나 속상해지려고 해. 칭찬은 무슨. 미용사가 미용 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냥 자기 오늘 너무 예쁘니까 해본 말이지. 이 결혼도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와이프를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닌데 질투하기는. 귀여워. 제 귀에 박히는 이 대화를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오는 광경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창밖 방향 쪽으로 바라보며 앉은 제 남편과 그의 위에 올라타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마주 앉아서는 아주 절절한 사랑을 나누고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그것들의 사이는 너무도 농밀했어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몸이 굳은 듯 쉬이 움직일 수 없었죠. 제 등장을 알아챈 불륜녀는 급하게 손길을 멈추더니 제 남편의 옆구리를 꾹꾹 찔러대더군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남편이라는 자식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그 여자와 굴러먹을 생각을 했는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자기야? 벌써 하자고? 아직 문 잠겼는지 확인 안 해봐서 곤란한데? 그 말에 너무도 기가 차 불륜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제가 대신 대답해 줬습니다. 웃옷은 왜 벗니? 아랫돌이 굴리려는 거면서. 자기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는 황급히 불륜녀를 자신의 다리 위에서 내리곤 일어나더군요. 그 행동을 하면서도 불륜녀가 다칠까 조심스럽기까지 했더랬죠. 자기의 외도를 어떻게든 해명하겠다며 제게 다가와 횡설수설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짠턴지 냅다 팔을 뻗어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불륜녀가 제 앞까지 성큼 다가와서는 제 얼굴을 내리치며 소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뭔데 내 남자 얼굴에 손을 대? 너랑 결혼했다고 이 남자가 네 남자인 줄 알아? 왜 이 사람이 너랑 결혼했는데 다 내가 시켜준 거야. 내가 하라고 해서 네가 이 남자랑 지금껏 부부로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자기가 시켜준 거라뇨.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짓거리며 제 얼굴에 흠집을 낸 불륜녀의 태도를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똑같이 눈꼴 시리는 불륜녀의 얼굴에 흠집을 내주었어요. 네 남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너희 둘이 눈 맞아서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아? 넌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쳐주지도 않아. 가정 깬 추잡스러운 불륜녀일 뿐이라고 이년아. 뭐? 추잡스러운 불륜녀? 야,
물란하기 짝이 없는 걸레가 목소리만 크면 단 줄 알아? 넌 오늘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저는 정성 들여 예쁘게 세팅해줬던 불륜녀의 머리채를 아주 제대로 휘어져 봤죠. 질세라 불륜녀 역시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육탄전이 벌어졌고 결국 남편이 가까스로 말려 멈출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었으니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더군요. 바람에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고 따지며 성을 냈지만 남편은 꿋꿋이 입을 나불거리더군요. 외도로 친다면 내 외도 상대는 당신이야. 누나와는 널 알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으니까. 아니, 10년을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니까. 뭐?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 그럼 나랑 결혼을 왜 한 건데 왜? 너희 관계에 나를 우겨 넣어서 내 인생에 죄를 뿌린 건데? 그건 유감이지만 나라곤 뭐 마음이 편했겠소? 그 결혼은 나한테는 꼭 해야만 하는 선택이었다고. 그 누구도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더군요. 아니, 갖은 핑계를 가져다 붙이며 어쩔 수 없었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 핑계는 저를 걷잡을 수 없이 화나게 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와 남편은 10년의 세월 동안 얽혀있던 사이였어요. 심지어는 둘이 결혼까지 할 뻔했고요. 하지만 왜 결혼하지 않고 불륜으로 관계를 이어갔냐고요? 불륜녀의 집안에서 큰 반대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식당이 2호점까지 생기면 그때 결혼 허락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던 차에 제가 딱 1층에 꽤 크게 헤어샵을 차리게 되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눈에 띄고 만 겁니다. 저를 이용해 제 등골 빼먹을 계획을 세웠고 이 모든 걸 실행하기 위해 불륜녀가 남편을 종용했던 거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니 눈앞이 아득하더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도 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지난날의 저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남편은 끝까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모든 걸 네가 다 알게 돼버려서 말인데 누나네 부모님과 약속한 5년을 넘기는 것도 곤란하고 이제 내 식당 분점인 2호점 준비 거의 끝났잖아. 그러니까 나랑 합의 이혼해줬으면 해. 깔끔하게 말이야. 그래, 서로 피곤하게 질척대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 남자 내가 빌려줬고 그 덕에 행복했었잖아. 이제 빌린 거 반납한다 생각하면 되겠네. 결국 저는 눈이 뒤집혀 가게를 뒤엎으며 난리를 쳐댔어요. 합의 이혼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뭐? 빌려준 거 반납해? 너희가 사람이면 이렇게는 못하지. 이 파렴치한 쓰레기들아. 감정에 휘둘려 막말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너 이 사실 알고도 나랑 계속 결혼 생활 이어갈 수 있어? 아니잖아, 소영아. 합의 이혼이 너도 안 힘들어. 알잖아. 기가 막혀. 깔끔하게라고 했어? 그래, 깔끔하게 끝내. 이 식당 네 힘으로 일군 거 아니잖아? 내 돈이랑 아빠가 투자한다고 줬던 돈까지 다 토해내 당장.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미 다 쓴 돈을 어떻게 토해내냐?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빌린 것도 아니잖아. 너도 네 결정으로 준 거고 장인어른도 나한테 준 돈을 이제와 내놓으라는 놀부심보는 뭔데? 정서영,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무례한이 따로 없네? 저를 무례한이라고 표현한 남편의 면상을 확 밟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으며 순순히 이혼할 생각 없으니 소송 단단히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이혼 소송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턴 불륜 증거를 모으는 것에만 열중했죠. 예정에 없던 휴가까지 내고 말입니다. 이 인간들은 숨길 생각도 없었는지 마음먹고 찾으니 증거가 우수수 쏟아지더군요. 남편 식당의 셰프가 알려줬던 두 번째 화분을 기억했다가 남편 모르게 식당에 들어가 창고방에 있는 CCTV까지 낱낱이 확인해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모든 걸 찾아냈어요. 작은 열쇠가 창고방 열쇠라는 것쯤은 바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평소 남편이 금요일 밤이면 주말 장사를 대비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왔던 게 생각나
금요일을 위주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륜녀가 매주 금요일 밤마다 찾아왔더라고요. 거기다 식당에서 저지른 난잡한 행위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리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 증거들이 있으니 이혼 소송은 물 흐르듯 흘러갔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승소할 확률이 적어지니 불안했는지 나중에는 친정아빠가 투자했던 돈만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또 지금 네가 우세하니 기고만장해졌나 본데 네 아빠가 준 돈은 어떻게 못해. 그렇게 돌려받고 싶었으면 차용증이라도 쓰지 그랬어? 이혼 위자료 그깟 돈 준다고 내가 망할 일은 없다 이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지? 네가 돈 가지고 큰 소리 치는 날은 오늘이 끝이야. 차용증 같은 거 없어도 그 돈은 네가 토해내게 될 거거든. 제 말처럼 이혼 소송의 끝에는 전 남편이 제 친정아빠의 돈까지도 모조리 뱉어내야 했어요. 사실 제 남편의 외도를 처음 확인하게 된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을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제가 온 줄 모르고 아빠가 준 돈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눴었죠. 그나저나 자기야, 이제 슬슬 신혼집 구해야 하지 않아?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까? 장인어른이 준 돈 덕에 수월하게 됐잖아. 원하는 곳으로 말만 해. 자기 호강시켜줄게. 제 아빠가 투자한 돈으로 신혼집이라니. 이런데 어떻게 제 투지가 불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조건 뺏어오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완전 범죄는 세상에 없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전 남편의 식당에 관해 안 좋은 소문을 낸 사람이 그만둔 셰프가 벌인 것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 셰프를 꼬여낸 게 다름 아닌 상간녀였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돈을 빼앗아 오는 게 지지부진하니 상간녀가 남편도 모르게 나섰던 거였어요. 운 좋게 제 아빠의 돈까지 챙겨가게 된 거였더라고요. 제 전 남편이 제대로 제가 녹음해뒀던 파일을 듣고는 당황해 말 실수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건 제가 일부러 장인어른께 돈 받으려고 벌인 일은 아닙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저 모르게 꾸며냈던 거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저야말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애초에 장인어른의 돈을 받을 거라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친정아빠가 투자한 돈을 불륜에 사용하려 했다는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재산과 위자료는 물론 그 외의 돈까지도 전부 챙겨받으며 완벽한 이혼 승소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식당 문을 닫아야 했어요. 정확히는 친정아빠가 소개해준 셰프가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전 남편이 제게 줄 돈을 마련하느라 식당을 내놔야 했거든요. 2호점도 물론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망해버렸고요.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저는 스치듯이라도 전 남편을 본 적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끝이 났던 건 아니었어요. 이혼 서류에 찍은 도장 잉크가 다 말라갈 무렵부터 느닷없이 전시모가 찾아오기 시작했으니 말이에요.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던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다고 저더러 잘 먹고 잘 살라고 인사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를 수 있는 걸까요? 한참을 지나 찾아와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네가 내 아들 버리고 이혼한 바람에 내 아들이 신세를 망쳤지 않니? 내가 그게 괘씸해서 이 근처는 쳐다도 안 봤었다.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줌마 아들이 제 신세를 망칠 뻔했죠. 그때 직접 인정하셨잖아요. 그거야. 여태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랐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벗겨먹고 버릴 수 있니? 잔인한 것.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도 소름이 다 끼친다. 소름 끼치신다는 분이 그럼 여긴 왜 오셨는데요? 나라고 오고 싶어 왔겠어? 아무리 찾아도 마땅히 머리할 곳이 있어야 말이지. 네가 내 머리 손 좀 봐줘야겠다. 이혼할 때 내 아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떼갔으니까 그걸로 내 미용값도 받은 셈 치면 딱이겠네.
이제와 제게 갑질이라도 하려고요? 다른 곳 찾아보세요. 나가세요, 얼른. 전 시모는 못해주겠다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불같이 화를 내며 역정을 냈어요. 너 지금 손님 안 받겠다고 항의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나는 뭣도 아니다 이거야? 너도 내 아들이 식당 문 닫은 것처럼 망해볼래? 응? 서비스직이면 그에 맞게 손님을 대해야 할 것 아니야. 내 아들 돈 받아 여유로우니 손님 가려받겠단 거야 뭐야? 순수한 의도로 오신 것 아니잖아요. 소송으로 떼인 돈 아까워 온 거라고 실토해놓고 무슨 머리 손질을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힘들다고 할 땐 당신들도 힘들다고 모르쇠 해놓고 이제와 부모 노릇하는 흉내라도 내고 싶으신가 보죠? 다신 제 미용실엔 발도 들이지 마세요. 오셔도 안 해드릴 거니까요. 하지만 전 시모는 이날 이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와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의 소식을 모르고 싶어도 알게 되더군요. 왜냐고요? 전 시모가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에 질투가 났는지 엄청 전 남편과 그 불륜녀에 대해 떵떵거려댔거든요. 덕분에 똑부러지는 새 며느리 얻었다며 임신도 해서 곧 손주까지 볼 거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모에게 제가 해줄 말은 딱 하나였어요. 조강지처 눈에서 피눈물 뽑은 놈이 잘 살 일은 없겠지만 아직까진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부디 2번의 이혼을 맞이하는 파국은 없길 바래요. 제 돈 내고 머리 손질하실 거 아니면 그만 가주세요. 손님 받아야 해요. 이 못돼 처먹은 것 말하는 뽐새가 그따위니까 내 아들이 널 끝까지 마음에 못 품은 거야. 남자 마음 하나 못 잡는 것이 입만 살아서는. 결국 경찰에 바로 신고했네요. 전 시모는 그제야 제 미용실에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전 남편과 그 불륜녀의 소식 또한 더는 들을 일이 없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기를 1년. 앞으로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전 남편을 딱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혼 전 운영하던 식당에서요.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제 앞에서 하는 모양새가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묻지도 않았는데도 제게 아는 체를 하더니 자기가 엄청 잘 산다고 과시하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여기 식당 인수해볼까 하고 왔어. 당신 미용실 운영은 여전히 할만한가 봐. 내 식당 덕에 자리 잡아놓고 여태 장사하다니. 내가 이 식당 인수하고 나면 각오 좀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덕에 먹고 살았던 너, 내 덕에 문도 닫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망하게 한다느니 식당 인수를 한다느니 말하더니 호기롭게 2층 식당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쓸 거리도 되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올라간 지 5분쯤 지났을까요? 제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남편이 올라간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곧 제 등장에 전 남편은 기함하며 뒤로 넘어가더군요. 직원 채용은 제 약혼녀가 신경 써주는 부분이라. 저기 오시네요. 인사하세요. 제 약혼녀 정서영 씨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니 약혼녀라니 이 무슨... 사실 전 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식당 주인인 셰프와 좋은 관계로 지내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구린 도랑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분이라 감사한 마음에 제가 나서서 감사함을 표했어요. 그 뒤로 혼자가 된 저를 살피고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이혼녀라는 걸 알고도 마음을 열어주기까지 했고요. 그런 유일한 남자에게 흔들리지 않을 재간은 없었어요. 정확히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계기로 우리는 깊은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타이밍도 참 신기하게 전 남편이 식당에 면접을 보러 오기 딱 한 달 전, 약혼식을 올린 예비 부부였습니다. 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전 남편에게 호탕하게 웃으며 말해주었죠. 내 등장에 많이 놀랐나 봐. 입 좀 다물어. 팔이 들어가겠다. 진영 씨가 뭐든 결정할 때 나랑 늘 함께 하거든. 인수하려고 왔다더니 사실 면접 보러 왔던 거구나.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인성 쓰레기는 사람 취급을 안 해서 말이야. 이력서 열어보기도 전에 탈락이라 유감이네. 아이씨, 나 여기서 일 좀 시켜줘. 제발 부탁이야. 여기서 일하기 제격인 사람이 나라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 나 꼭 오늘 안에 일 구해야 해. 소영아, 나 정말 나쁜 마음 안 먹고 일만 열심히 할게.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 역시 제 약혼녀의 전 남편에게는 노동도 그 대가도 지불할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영 씨,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 나 이 식당 사장이었고 당신이 내 직원이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당신한테 페이도 더 쳐줬잖아. 제발 제발 좀 써주라, 응? 전 남편은 그제야 굽신대며 제발 일자리 좀 달라며 애원했어요. 거기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렇게 구는 이유까지도 읊더라고요. 나 우리 부모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재혼했어. 소영이, 넌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그렇게 어려움 이겨내고 그렇게도 바라던 내 애까지 생겼는데, 그런데 나는 돈도 미래도 없는 남자라고 날 믿고 평생을 살 수 없겠다며 누나가 죽겠다고 덤비는데 어떡해. 나 지금 당장 돈 벌어야 해. 도와줘. 그래, 내가 너네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잘 알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사랑. 애 생긴 건 축하해. 나랑 애 안 가지려고 고생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어쩌니? 난 널 축복하지 않아서 네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야. 소영아 제발. 진영씨, 나 좀 살려줘. 내 애는 무슨 죄니? 묵은 감정으로 내 애까지 애비 없이 살게 할 수 없잖아. 널 애비로 둔 죄지 무슨 죄야. 당장 우리 식당에서 꺼져. 일손이 아무리 부족해도 너한테는 티끌만한 일도 맡길 생각 없으니까. 전 남편은 다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며 끝까지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흰 매달리려는 전 남편을 시원하게 걷어차줬습니다. 울며 불며 애원하는 전 남편의 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었어요. 사실 나 재혼하고도 정말 힘들었어. 누나가 임신한 덕에 어찌어찌 재혼까지 하게 됐지만 그 후부터 정말 지옥같이 살았다고. 그걸 내가 꼭 알아야 하니? 누가 궁금하대? 동정심 유발이라도 할 작정으로 이러는 거야? 동정심 유발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겪은 내 처지를 털어놓는 거야. 그만큼 나 일자리가 궁하니까. 나라고 자존심 다 굽히고 이러는 거 쉽지 않아. 정말 간절하다고. 나이는 차고 경력은 딱히 인정받을 만한 게 없으니 받아주질 않아. 지금 처한 상황으론 일용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애 태어나면 그땐 또 어떡하냐? 경력이라도 만들려면 번듯한 일을 하루빨리 잡아야 하잖아. 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내칠 생각만 하지 말고 사람 셋 살린다 생각하고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어찌나 구질구질하던지. 그런데 제가 받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웃기지 마. 네가 먹같이 살아서 먹 같은 여자랑 살게 된 거지. 넌 평생 개고생 좀 해봐야 돼. 네 엄마한테 조강지쳐 버리고 떠난 네 놈이 잘 살 리 없다고 장담했는데 정말 잘 못 살아줘서 그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통쾌한 기분 느끼게 해줘서 말이야. 전 남편은 펑펑 눈물을 쏟으며 떠났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주친 적은 없네요. 사람 배신하며 사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 남편도 딱 그런 이유로 힘겨운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고 그만큼 너무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 나의 미래의 삶을 꾸려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그렇게 말아먹었으니 잘 될 턱이 있나요? 저는 제 뒤통수를 치고 떠난 못된 놈 덕에 정말 진국인 남자까지 만나게 되었네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알면서도 그런 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품을 내어준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위에서 약혼자라고 표현했던 그 남자와 진정한 부부가 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깨볶는 신혼을 실컷 즐겼으니 이제 가족 계획을 세워볼 참이에요. 이이가 아이를 바랬지만 저를 배려해 지금껏 기다려주었거든요.
안정적인 가정을 통해 행복을 채워가며 그렇게 남편과 살고 싶어요. 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일에 대한 자긍심을 늘 새기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지금의 제 남편이 정말 외국에서 정말 유명한 셰프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가이드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활동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기쁨만 가득할 순 없지만 이와 잘 헤쳐나가며 더 단단한 믿음과 사랑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이 잠시나마 시청자분께 즐거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칠게요. 푸른 하늘만큼이나 푸른 날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개차반 같은 시부와 찌질이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40대 초반의 돌싱이에요. 보통 결혼을 할 때 부모도 본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오판이었다는 걸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을 통해 알게 됐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제 전 남편과 시부를 보며 알았거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먹고 살 걱정은 없었고 무엇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힘들었어요. 여자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꼭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남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 다 쳐내고 나니 남자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절대로 제 일에 간섭하려는 행동은 없었어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시부와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 않았던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저와의 결혼을 꺼려하셨어요.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가 오면 받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문자를 봐도 다 그 자리에서 삭제해버렸거든요.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이는 법이다. 보통 어머니가 죽고 없으면 아버지에게 마음이 가는 게 맞을 텐데 이 정도로 관계가 소원한 거 보면 아버지 될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자식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저도 발끈해서 반박했어요. 아버지, 그냥 성격 탓일 수도 있죠. 서로 무뚝뚝할 수도 있고. 부녀가 아니면 몰라도 부자가 아니면, 그리고 나도 시댁이랑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솔직히 나한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 시부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일처럼 들렸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시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난 저렇게 못 산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시댁과 관계가 소원한 남편에게 더 마음이 갔던 건지도 모르죠. 그러나 친정 부모님은 아무래도 딸의 결혼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았어요. 이날을 떠올리면 그런 부모님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라며 웃으며 넘겼던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후회할 선택 따위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저는 그만큼 남편에게 신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친정은 꽤 잘 사는 편이었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신혼집에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친정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어서 결혼 전부터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그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됐고요. 평수는 넓지 않았지만 남편은 돈 안 들이고 신혼집이 생겼다는 것에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제 나이 40에 홍기를 꽉 채워 결혼한 연상연하 커플에게도 신혼은 즐거운 나날의 연속이긴 했죠. 그런데 그 즐거운 나날은 얼마 가지 못해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부의 문제 때문이었죠. 시부가 사는 시댁은 저희 신혼집과 가까운 데 있었어요. 결혼 전 남편은 그 시댁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만큼 남편은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죠. 시댁과 신혼집이 가까웠지만 남편이 시부와 가깝지 않았기에 저도 시부와 그 정도 관계를 유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 잘못된 거였죠. 시부는 남편이 아니라 제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세아가, 우리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뭘 할 수가 없구나. 반찬이 다 쉬어빠져서 이 여름에 보관도 못하고, 수리를 하자니 너무 낡아서 수리가 될지 걱정이고, 사자니 돈이 없고. 남편이 시부의 연락을 다 씹어대니 시부가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건 정해진 순서였죠. 그렇다고 제가 시부 연락을 남편처럼 다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아버님. 그 일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일단 남편 이름을 팔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아버님 나한테 연락 오셨어. 시댁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당신한테 연락 왔어? 웬만하면 무시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당신 입장도 좀 그럴 테니까 당신이 대충 알아서 해줘. 수리 필요하면 수리해도 되고 사야 된다면 원룸에 들어가는 작은 거, 싼 거 사드려도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도 수긍할 거야. 돈 없어서 안 해줬다고 해도 뭐라 하시지 못할 테니까. 사실 무시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남편 말에 저는 생각보다 크게 놀라고 말았어요. 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알았지만 대놓고 무시하라고 말할 정도로 사이가 나쁜 건지는 몰랐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으고 있던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조금 빼서 시부에게 작은 원룸형 냉장고를 사드렸어요. 기존에 있던 것도 그것과 비슷한 크기라서 다행이긴 했죠. 시부는 제게 고맙다며 이빨은 칭찬만 해주더군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그 뒤로 시부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항상 가전이 고장났다는 거였죠. 처음에 사준 냉장고, 그 뒤에 중저가 작은 크기의 TV, 전자레인지까지 벌써 3개의 가전을 저희 생활비로 바꿔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전자레인지를 바꾸고 한 달도 안 돼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가, 요즘에 황사가 너무 심하구나. 집에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너무 갑갑해서 그러는데 공기청정기 하나만 집에 놔줄 수 없겠니? 배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나쁜 공기 쐬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집에서만이라도 깨끗한 공기 맡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한마디로 공기청정기를 사달라는 거였죠. 저는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요즘에 돈 나갈 곳이 많아서 이렇게 자주 사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모아놓은 돈도 거의 다 떨어져서 이번 공기청정기 사는 것도 아슬아슬하네요. 다음부터는 저희도 마련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돌려서 말하면 시부가 또 눈치 없이 요구할까봐 일부러 대놓고 앞으로는 사주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래, 아무래도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 가구나 가전들이 많이 낡았지. 그래도 네 덕에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바꿀 수 있었으니 여기까지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지. 솔직히 시부가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알겠다며 수긍을 하더군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홀가분하게 공기청정기를 사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 하는 마음에 그간의 짜증을 덜어내고 보낸 거였죠. 마지막이다 생각하니 마음도 그 전보다야 편했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시부에게 사주고 집에 돌아와 저는 집 정리에 들어갔어요. 제가 계속 살던 집이라 결혼 후에 남편 짐이 들어오면서 점점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면서 안 쓰는 물건들, 상태가 꽤 괜찮은 것들은 모두 중고마켓에 팔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중고마켓에서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바로 보이는 화면에 제가 시부에게 사준 것과 동일한 공기청정기가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린 지 얼마 안 된 게시물이었는데 그것도 미개봉으로 올라와 있더군요. 인기가 많은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방바닥이며 벽지가 시부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 주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예전에 올린 글들도 전부 미개봉 상품이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시부에게 사준 가전들이었죠.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길 바랬어요. 설마 시부가 저한테는 가전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미개봉으로 팔아먹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부탁해서 직거래 성사시켰어요. 그리고 동료 대신 직접 제가 거래를 하기로 한 장소로 향했고요. 그곳에는 시부가 떡하니 서 있었어요.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주소 봤을 때부터 확신이 됐어요. 시부 집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었거든요. 며느라가,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시부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죠. 게다가 공기청정기를 몸으로 가리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더 열받았어요. 아버님이야말로 제가 사주신 공기청정기 들고 왜 공원에 나와 계세요? 설마 지금 중고거래 하러 나오신 건 아니죠? 그게 말이지. 내가 원하던 모델이 아니라서 팔아서 다른 거로 사려고 했지 뭐냐. 너한테는 미안한 일이라 내가 말도 안 했어. 자연스레 거짓말을 꺼내더군요. 아버님,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럼 여태껏 제가 사준 가전들은 집에 얌전히 잘 있겠네요. 아버님 집도 코앞인데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가도 될까요? 지금 집에 말이냐? 네, 제가 사준 것들이 잘 있는지만 확인할게요. 제가 진짜 시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시부가 온몸으로 저를 막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하소연하더군요. 아버님, 거짓말 그만하세요. 제가 사준 가전도 여태껏 다 팔았다는 거 알아요. 중고마켓에 거래 내역 다 나오는데 그건 모르셨나 봐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며느라가,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너는 돈 많이 벌잖냐. 나는 늙어서 이제 써주는 곳도 없고 일할 곳도 마땅찮으니 돈을 버는 게 없잖아. 늙으니 몸에 힘도 없고 써주는 곳도 없어서 그래. 네가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시부는 제 눈치를 보며 저 자세로 굽히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그게 더 얄미운 거예요. 시부는 한 직장에 오래 있지도 못했고 매번 사고 쳐서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쫓겨나는 이유는 매번 돈 문제 때문이었고요. 돈을 벌려면 진득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가불이나 하고 성실하지도 못하니 매번 쫓겨나는 게 일상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으니 이렇게 며느리 뒤통수를 치는 거였죠. 이해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건 신뢰의 문제잖아요. 돈을 마련하려고 저한테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아시긴 하냐고요. 앞으로 이런 거 사드릴 생각 없으니 물건 사달라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용건 말씀하시고요. 누구는 돈이 남아돌아서 사준 줄 알아요? 남편이야 어떻든 저라도 시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시부가 들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어차피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했으니 제가 다시 환불할게요. 미개봉에 상자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환불하기도 쉽겠네요. 아가, 그건 놔두고 가야지. 나도 돈이 없어서 팔려고 하는 건데 이것까지만 받고 나도 더 이상 너한테 사달라고 하지 않으마. 우물쭈물 그딴 말이나 짓거리는 시부를 보니 열이 받아 빽 소리쳤어요. 돈 필요하면 아드님한테 이야기하시라고요. 애꿎은 저한테 돈이며 시간 쓰도록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공과금도 남편 앞으로 날아오는데 그렇게 치면 저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대신 내드리는지 알고는 있으세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한 제 말에 시부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낚아채듯 시부 손에서 공기청정기를 가져와 다시 차에 실었어요. 간다는 말도 없이 차에 물건만 실어 집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어이가 없고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오늘 내가 사드린 공기청정기 중고거래하다가 나한테 딱 걸렸거든?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신데?
돈을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시는 거야? 거짓말을 왜 자꾸 하시는 거냐고. 아버지가 또 그랬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아버지랑 관계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좀 그래. 돈도 밝히시고 잔머리도 좀 굴리시는 편이지. 그래서 내가 연락을 안 받는 건데 당신한테 연락을 할 줄은 몰랐어. 사실 나한테도 몇 번이나 문자로 집 싱크대며 세면대며 고장났다고 연락 많이 왔거든. 내가 다 읽고도 무시했더니 당신한테 연락했나 봐. 처음부터 시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아버지 연락을 무시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줬더라면 저도 시부에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처음 한두 번이야 며느리가 시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마저도 시부에게는 저에게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인 일이잖아요. 제가 물어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설명해주길 꺼려했던 남편이 제가 당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한마디 했어요.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알지. 당신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가전 사다가 시아버지한테 드릴 때도 당신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었잖아. 나한테 한 번쯤은 의심해보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몇 번이나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알아서 하라고만 했잖아. 일단 알겠어. 앞으로 나 아버님 연락 안 받을 거고 받더라도 다 당신한테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의 선의가 사기로 돌아왔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도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시부의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도록 연락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제 말에 남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죠. 다만 그날 집에 가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더니 남편도 제 눈치를 실실 보더군요. 그 뒤로 시부 연락을 몇 번 무시했더니 저한테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에게 더 많은 연락이 간 모양이었어요. 저야 속 편해졌으니 시부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솔직히 화도 많이 났지만 그래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초반에 잘 끊어냈다 싶었죠. 그렇게 몇 달간 참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시부에게 연락이 없으니 그냥 제 생활만 하면 돼서 마음도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간은 모르는 번호에 연락 한 통으로 다시 와장창 무너졌어요. 저는 폰이 2대가 있어요. 한 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폰이었고 한 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회사 폰이었죠. 그리고 회사 폰으로는 모르는 사람들 연락도 자주 오는 편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르는 연락처로 온 번호를 받았더니 어떤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전화 받으신 분이 이종길 씨 며느리 되십니까? 시부 이름을 대는 남자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죠. 예, 제가 며느리 되는데 누구세요? 저는 이종길 씨하고 사고가 난 사람인데요. 이종길 씨가 자전거를 몰고 오다가 저를 치었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도 아니고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와서 사람을 치는데 병원에 가야 해서 합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니 돈이 없다면서 자식들한테 연락하라고 하지 뭡니까? 아들은 전화해도 한 통도 받지를 않으니 결국 며느님한테 연락한 겁니다. 시부가 자전거로 사람을 쳤다기에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를 어째. 일단 저희 아버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래, 나다. 이런 일로 연락해서 미안하구나. 다짜고짜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는 시부에게 제가 말했죠. 아버님, 사고 난 거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상대방이 많이 다쳤나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50만 원만 좀 빌려줘라. 내가 차용증이든 뭐든 쓸 테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하고 합의는 해야 하지 않겠니?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 상황을 알아볼 틈도 없이 일단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빌려달라는 말은 곧 갚을 거라는 말이니 부담도 없었고 말이죠. 노파심에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버님, 다치신 분 입원으로 다 마무리해야 해요. 계속 끌고 오면 답 안 나오니까
병원 같이 가서 진료 보고 다 할 때까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신신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 뒤로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니 상황이 궁금해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일은 잘 처리됐어요? 뒷말 안 나오도록 잘 해결하신 거 맞죠? 그래, 다 해결 잘 됐다. 네가 돈을 빌려줘서 그걸로 합의금이랑 치료비 했어. 그 돈은 내가 나중에 꼭 갚으마. 고맙다 며느라가. 그렇게 말을 하는 시부를 보며 시부도 반성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자전거로 친 사람이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경황이 없고 너무 놀랐지만 잘 해결됐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달 뒤 이번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대방은 전화를 한 시점부터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여보세요? 이종길 씨 가족이요? 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아니, 멀쩡히 주차된 차를 자전거로 박아서 엉망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들은 전화하니 받지도 않고. 이거 다 고치려면 못해도 100만 원은 넘게 나올 텐데. 그쪽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돈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내가 답답해서 가족한테 연락한 거요. 또 사고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자전거로 주차된 자동차를 박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날도 150만 원을 시부에게 빌려줬어요. 시부는 절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빌려달라고 했을 뿐이지. 그러니 뭐라 할 수도 없고 괜히 짜증나고 열받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화냈어요. 여보, 아버님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고 엄청 내고 다니는 거 당신 알아?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나야 모르지. 전화는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나한테 연락도 안 오시던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 한 번도 안 왔어? 당신한테 전화했었다는데? 당신이 전화 안 받아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면 아들한테 연락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시부는 아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걸 알고는 저한테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버님이 나한테 빌려가신 사고 합의금만 200만 원이야. 그거 분명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린 거고. 그런데 처음엔 빌려간 돈도 안 갚고 벌써 두 번째 사고 합의금도 빌려가셨거든? 돈 안 갚으실 것 같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당신도 너무하네. 돈도 잘 벌면서 그 정도도 못해줘? 너도 가만 보면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어. 뭐? 아버님 무시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인정머리 타령이야. 그래서 가정 갖다 팔아버린 건 안 돌려받았잖아. 그거라도 악착같이 돌려받을 걸 그랬어.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사고친 걸 왜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당신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나 아버지 생각하면 당신이 알아서 다 해야지. 여태껏 시아버지 연락 다 씹어놓고 모른 척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왜? 너도 결혼하니까 없던 효심이 막 생기고 그래? 와이프한테 대리오도 시키고 싶냐? 제 말에 남편놈이 기가 차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시부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싹 다 봤는데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지. 됐다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돈을 잘 벌면 뭐해. 인간이 안 됐는데. 가족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딴 말을 짓거리며 남편이 쾅 문을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완전 어이가 없었어요.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지가 화를 내요? 저도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거의 2주가 넘도록 남편과 냉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상황이면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지 제가 사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2주 뒤 시부에게서 또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아가, 내가 이렇게 계속 연락하니 미안하구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그 사람 핸드폰이 박살이 났어. 100만 원은 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쯤 되니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군요. 사고가
이렇게 연달아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냉정하게 시부에게 말했죠. 아버님, 그러면 일단 폰 들고 수리센터 가셔서 수리를 먼저 하고 있으세요. 제가 그쪽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고 수리비 드릴게요. 저는 직접 가기로 했어요. 여태껏 전화로만 상황을 전달받았을 뿐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화들짝 놀라 그러더군요. 네가 직접 오려고? 근데 파손 정도가 심해서 사야 할 것 같은데 수리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파손된 폰 꼭 들고 대리점으로 가세요. 제가 확인하고 구매해드릴 건지 말지 결정할게요. 그렇게 말하니 시부도 잠깐 망설이더니 주소를 하나 알려주더군요. 그 주소가 적힌 곳으로 갔더니 시부와 제 또래의 남자가 거기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시부와 그 사람을 보았는데 딱 봐도 두 사람 거리가 가까운 것이 모르는 사이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버님, 저 왔어요. 이쪽 분이 사고 난 상대방이세요? 네, 어르신이 제 폰을 박살내서 제가 가져왔어요. 화면이 완전히 깨졌고 터치도 먹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수리는 의미 없고 새로 사야 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걸로요. 딱 봐도 옛날 모델의 폰이었어요. 그걸 요즘 모델로 바꾸겠다는 남자를 보니 기도 안 차더군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줄 생각이었어요. 화장대 깊숙한 곳에 모셔뒀던 그 카드를 가져왔으니까요. 남편이 결혼 직후 만들었던 신용카드였는데 실물 카드로는 안 쓰고 페이로만 쓰다 보니 진짜 카드는 안 들고 다녔거든요. 그걸로 저 남자가 원하는 걸 결제해줄 생각이었어요. 괜찮아요. 카드로 일시불로 구매해드릴 테니까요. 현금만 보내주다가 카드로 결제하니 시부가 약간 당황하더군요. 이번에도 현금을 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시부가 상대방 남자의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아마 현금으로 나오면 둘이서 나눠받을 생각이었던 모양이었는데 제가 카드를 긁으니 생각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듯 싶었어요. 게다가 시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손에 들린 서류를 숨길 생각도 안 하더군요. 일상생활 책임 손해보험을 탈 수 있는 서류요. 신청서랑 견적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걸로 보험 타면 자기 부담금 빼고 다 나오는데도 저한테 돈을 뜯으려는 속셈인 게 다 까발려진 거죠. 그전에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며느리한테 현금 받아가고 또 보험까지 타먹은 거면 보험 사기는 아니지만 며느리한테 사기친 거나 다름없고 저 상대방까지 한통 속이면서 서로 돈 나눠 먹으려고 공사친 거면 보험회사와 며느리 둘 모두에게 사기친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화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라서요. 결제를 하고 나니 시부와 사고 당사자는 급히 가봐야 한다며 저를 두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시부와 헤어진 바로 직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응, 나야. 이거 뭐야? 180만 원? 당신 지금 어디서 뭐해? 아버님이 다른 사람 핸드폰 파손시키는 바람에 그거 수습하려고 나와있지. 원래 수리하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분이 수리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새로 사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당신 카드로 결제했어. 왜? 문제 있어? 아니, 그걸 왜 내 카드로 사는데? 그럼 왜 내가 계속 돈을 내야 해? 당신 이상하네. 원래라면 아버님이 친 사고 당신이 수습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는 며느리지 딸이 아니잖아. 며느리는 가족 아니야? 너 이렇게 성격 못된 애였어? 돈 뒀다 뭐하게. 너 잘 벌잖아. 그 정도면 네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왜 해결해야 하냐고. 당신이 신경도 안 쓰는 아버님 왜 나한테 다 맡겨?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한두 번이. 당신이 언제부터 효자였어?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왜 또 갑자기 못해줬다고 난리야. 잘해주고 싶으면 네 돈으로 잘해드려. 그리고 내가 네 가족이 원할 때마다 돈 인출해줘야 하는 통장이야? 어디서 사람을 호구 취급하고 난리야? 내가 이 땅 꼴 보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알아? 너 말 잘해.
너 돈 많다고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굽실거려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나 너랑 못 살아. 굽실거린 적 없던 남편놈이 이딴 말을 꺼내니 진짜 기가 차서 열이 얼굴로 확 오르더라고요. 살지 마. 누구는 이렇게 살고 싶겠어? 그리고 네가 언제 나한테 굽실거렸어? 이런 식이면 못 산다고? 내가 할 말이다 이놈아. 해 이혼. 뭐하러 눈치 보고 있어? 말 한 번 잘 꺼냈네. 네가 안 하면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내 눈이 병신이었지. 어디서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결국 화를 못 참은 제가 남편놈 말에 이혼을 하자고 선언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남편놈이 당황한 듯 다시 연락 와서 그런 거 아니라고 홧김에 말 좀 잘못한 거 가지고 무슨 이혼이냐며 난리였지만 저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입 밖으로 꺼낸 말 책임져. 나랑 못 살겠다며. 나도 네 의견 존중한다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오늘 집에 들어오면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결국 남편놈은 제게 애원했지만 제가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빛과 같은 속도로 이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혼한 거죠. 결혼 기간이 짧아서 이혼도 빠르게 됐어요. 나눌 것도 없었고 서로 가져온 만큼 가져갔죠. 그렇게 이혼하는 동안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부는 연락을 한 번도 안 했고 저는 당연히 시부가 우리 이혼에 대해 알게 됐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혼이 다 된 후에 시부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이혼을 했는데 전화를 할 정도면 뭔가 큰일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시부가 굉장히 급한 목소리로 용건부터 건네더군요. 아가,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냐? 아들 녀석이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래. 내가 실수로 외제차를 박았는데 차주가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하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 큰 돈이 어딨냐? 내가 믿을 사람이 너뿐이라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돕는 거지. 내가 꼭 그 돈 갚아줄 테니까 한 번만 더 도와다오. 응?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부부가 이혼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때 저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 제가 예전에 빌려준 돈 200만 원이요. 그것도 빌려가시고는 안 갚으셨잖아요. 그거 먼저 갚아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돈은 못 빌려드려요. 여태껏 빌려준 돈도 갚지 않는데 제가 뭘 믿고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드려요? 앞에 빌려준 거 갚으시면 또 모를까. 200만 원을 갚으라고? 당장 돈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돈을 내놓으라니. 못 갚으실 것 같으면 저도 500만 원은 못 빌려드려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아, 아니다. 내가 지금 200만 원 보낼 테니 그거라도 빌려다오. 시부는 얼마나 급했는지 허둥지둥 제 계좌로 그때 빌려간 200만 원을 보냈더군요. 저는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돈부터 다른 계좌로 보냈어요. 급했는지 시부가 다시 전화와서는 한 번 더 저를 재촉하더군요. 지금 돈 보냈으니까 확인해보고 500만 원 지금 당장 보내주거라. 차주가 지금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할 판이라.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0만 원은 못 빌려드릴 것 같네요. 솔직히 아버님이 저 뒤통수 치신 게 한두 번은 아니시잖아요. 뒤통수라기보다는 거의 사기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500만 원은 알아서 하시거나 제 전남편하고 이야기하세요.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전남편이라니? 저희 이혼했어요. 아버님 덕분에요. 여태껏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래도 이 기회에 서로 주고받은 돈 확실하게 정리하게 돼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연락처 바꿀 거니까 연락하지 마시고 돈 써야 할 일 있으면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남의 귀한 딸에게 빨대 꽂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길게 할 말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번에도 저한테 사기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돈도 다 정산했겠다. 굳이 무슨 이야기를 더 할까요? 그런데 시부는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지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스팸을 걸었더니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질을 했어요. 몇십 통을 연달아 전화하는 시부를 보며 저는 무음으로 폰을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시부의 연락들 사이로 전 남편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 속이라도 긁을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죠. 무슨 일이야?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돈 뜯어갔어? 당장 아버지한테 돌려드려. 부자가 쌍으로 웃기네. 넌 네 아버지가 돈 뜯긴 것만 생각하고 내가 뜯긴 건 생각도 안 하지? 맨 처음에 내가 빌려준 거고 그거 돌려받은 거야. 정당한 거래였거든? 뭘 알고나 말하던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더 시끄럽지? 지금 당신이 무슨 짓 저지른 건지는 알아? 아버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 진짜 외제차 사고 낸 것도 문제인데 차주가 조직폭력배 같아. 아버지한테서 못 받으면 아들한테 받겠다면서 지금 나한테도 협박 문자고 난리 났어. 이런 식이면 당신도 무사하지는 못할 거라고. 이보세요. 나 당신이랑 남남인 사람이야. 애라도 하나 있었으면 또 모를까. 애도 없는 우리 사이가 찢어지면 그냥 남인 거지. 나한테까지 오면 나는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가족이 잘못한 거지. 관련 없는 사람이고 남보다 못한 사이인 거 알면 쓸모 없어서라도 나한테 올 일 없으니까 신경 꺼. 진짜 당신 왜 이러는데?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무리 남이라도 한때는 같이 산 사람이잖아. 애원하는 전 남편 목소리에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같이 산 게 뭐가 대수라고? 너야말로 나한테 왜 이러는데? 네가 죽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냐고. 돈 200만 원 돌려받은 건 정당한 거야. 내게 빌려간 돈이었으니까 내가 돌려받는 건 당연하고, 사고 나서 생긴 비용은 네가 처리하는 게 맞는 거고. 마누라 없어서 어떡하냐? 돈 대신 내줄 사람 없어서.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잃고 나서 후회하면 다 무슨 소용이래? 어찌됐건 나는 이제 당신 집안이랑 상관없는 사이니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기분 더러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나중에 전해 듣기로 결국 전 남편은 조폭 같은 남자에게 시부 대신 500만 원을 지급하며 돈을 날렸고, 저는 시부가 제게 빌려간 돈 20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시부의 패착은 아들 부부가 이혼 상황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겠죠. 전 남편도 웃긴 게 이혼 전에는 시부를 가족으로 생각하니만이 이따위 망언을 짓거리더니 결국 이혼한다는 이야기조차 시부에게 알리지 않을 정도로 시부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본인은 불효를 해도 당연하고 와이프는 무조건 효도를 해야 한다는 전 남편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었죠. 그걸 보고 나니 마누라에게 대리효도 시키려는 천하의 나쁜 놈과 이혼하게 된 것이 제 일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2년 동안 일을 자식과 남편 대하듯 아끼며 열심히 키워나갔어요. 쓸데없는 시댁일에 신경을 덜 쓰게 되니 일에 탄력이 붙어서 매출도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이혼 후 2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제게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SNS를 통해서요. 청첩장 사진이 떡하니 올라왔는데 솔직히 상대방 여자에게 딱한 마음뿐이었어요. 어쩌다가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만났을까? 딱 그런 마음만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관여할 만큼 사람 좋은 것도 아니니 신경 끄려고 했죠. 그런데 여동생이 전 남편의 재혼 상대와 찍은 웨딩 사진을 보더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언니 전 남편 재혼 상대라고? 나 아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미쳤나 봐. 어떻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 왜 누군데? 너랑 친한 친구라도 돼? 엄청 친한 건 아닌데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같은 반 된 적은 없는데 같은 학원에 다녀서 겹치는 친구가 있거든. 아니 그리고 이 친구 지금 변호사야. 그런데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그것도 초혼인 여자가 돌싱남이랑? 다 알고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 안 되겠어. 내가 말리기라도 해야지. 야, 됐어. 남의 연애 사정에 간섭하는 거 아니야. 그냥 놔둬. 문제 생기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 그리고 거기 구멍이 전 남편 하나는 아니잖아.
그 시부가 여전히 똑같은 짓거리 하고 다니면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 없겠지. 그래도 내가 모르는 사이면 모르겠지만 알고 지내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 건 좀... 그렇다고 네가 이야기하면 그 여자가 좋아하겠어? 괜히 나섰다가 너 듣기 싫은 말만 할지도 모르지. 나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리가 있겠어? 가만히 놔둬도 지 무덤 열심히 파고 있을 테니까. 인사만 하고 지내는 친구라도 그런 친구가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막고 싶었는지 여동생이 한숨을 푹 쉬더군요. 고민 좀 해봐야겠어. 이야기를 할지 말지.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전 남편의 계정에서 청첩장이 싹 사라졌어요. 웨딩 관련 사진들도 다 없어지고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 동생에게 연락해보니 자기가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에게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경위와 시부의 만행을 모조리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특히 시부가 상대방과 짜고 사고 난 것처럼 꾸며서 저한테 합의금조로 돈 받아가고 그 후에 보험까지 타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변호사니까 범법과 관련된 일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 그쪽으로 건드려봤다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생의 의도를 오해해서 꽤 미워했다고 하던데 그 뒤에 시부가 그 예비 며느리에게 사고가 났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더군요. 사람이란 게 의심이라는 게 한 번이라도 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거기서 시부가 도화선을 당겨버렸으니 그 예비 신부가 자세히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시부는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아는 사람과 짜고 예비 며느리에게 돈을 타고 보험금까지 타먹으려고 한 상태였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자가 시부의 범죄 행동에 놀라 결혼식 직전에 전 남편과 파혼하고 시부를 보험회사에 보험 사기로 신고했다더군요. 전 남편은 결국 결혼 비용을 다 날리고 시부는 저와 전 남편이 이혼했던 시기에 보험 사기로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결국 이번에는 실형을 살게 됐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쩜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전 남편과 그 가족인 시부와 엮일 뻔했던 그 친구는 여동생을 찾아와 고맙다며 인사까지 하고 갔다고 해요. 의심하지 않았다면 자기도 모르게 선뜻 도와줄 뻔했다고 말이죠. 속이 시원한 저와는 달리 전 남편은 아주 속이 불편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파혼 몇 달 뒤에 전 남편이 아주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온 동네 내 소문 다 내고 다녔어? 설마 내가 재혼하는 게 짜증나서 내 재혼 막으려고 그런 짓 한 거야? 내 앞길이 그렇게 막고 싶었어? 이 나쁜 년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짓을 저질러? 우리 이혼하고 남남인 거 잊었어? 그러면 내가 누구랑 뭘 하든 상관 말았어야지. 누가 누구 앞길을 막아. 뭘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앞길을 막은 게 아니라 그 여자 인생 살려준 거야. 내가 못하러 너 같은 놈 앞길을 막아? 알아서 나락으로 떨어질 놈을. 근데 가려면 너 혼자 가야지. 왜 애꿎은 여자를 끌어들여? 그리고 네가 파혼당한 게 나 때문이 아니지. 그 여자가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에 대해 들었을 때 네 놈한테 파혼하자고 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더 의심했지. 근데 봐. 결국은 당신 아버지가 한 건 했잖아. 돈이 얼마나 궁했으면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한테 사고 쳤으니 돈 달라고 했겠어. 그 이후에 그 여자가 뒷조사한 건 몰랐나 보네. 너 그걸 말이라고 왜 그런 말을 그 사람한테 했냐고. 그거 명예훼손 모욕죄 그런 걸로 너 소송 걸 거야? 걸어. 명예훼손이랑 모욕죄 최소 성립 요건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잘난 척은. 소송하고 싶으면 해. 누가 문제 있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주겠지. 근데 그 전에 이 물건은 좀 가져가. 당신 아버지 우리 집으로 자꾸 편지 보내는데 완전 짜증나거든. 저는 전 남편에게 하얀 편지 봉투 더미가 담긴 봉투를 거칠게 건넸어요. 아, 처음 알았는데 당신 아버지 좋은 데 가셨더라. 그런데 우리 이혼했다고 말했는데도 우리 집으로 편지 넣으시던데 앞으로 이 편지 반송시킨다고 전해줘.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고 효도하고 싶은 아버지면 좀 잘해. 도대체 뭐 하느라 아버지 뒤치다거리도 못해? 전 남편은 시부의 편지를 한 통 꺼내 읽고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읽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죠. 당장 영치금부터 넣어달라며 자식이 된 도리로 아비가 이렇게 힘든데 돈 한 푼 안 넣어주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몇 건이나 되는 보험 사기로 징역형 살고 있는 주제에 아주 당당하게 영치금을 바라는 시부와 그런 시부의 편지를 보고 열불이 난 전 남편을 향해 저는 한바탕 웃어줬어요. 너 얼굴 완전 홍당무 됐어. 이혼 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얼굴인데 보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네.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하긴 너 잘하긴 했잖아. 남의 돈으로 효도하는 거. 왜? 애써서 잡아뒀던 능력 좋은 예비 신부가 사라지니까 효도 같은 건 생각도 못하겠어? 그러게 좀 작작하지 그랬어. 네가 네 아버지하고 연락을 아예 끊고 살면서 아버지 문제 오픈하고 해결하려 노력했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다 네가 만든 상황이니 어쩌겠어. 그냥 너희 아버지 원하는 대로 영치금이나 듬뿍 넣어줘. 어차피 결혼하려고 모은 돈도 있을 텐데 그걸로 아버지 돈 넣어드려. 효도해야지. 안 그래? 이 인간이 진짜 정신이 나갔나? 왜 이딴 편지를 이쪽으로 보내서 사람 쪽팔리게 만들어? 아, 너무 웃겨서 배 아프네. 우리 이제 여기서 다 끝난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하고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남겼거든. 앞으로 재혼이 또 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법 쪽에는 좀 피해라. 범법자 아버지 수수방관한 주제에 변호사랑 결혼을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부들부들 떨며 노려보는 전 남편 놈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노려보면 누가 무섭대요? 이빨 빠진 개가 노려봤자죠. 재혼 준비에 쓰였던 돈이며 자존심까지 모두 탈탈 털린 전 남편의 소식은 그 뒤로는 알지 못했어요.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었죠. 뼛속 깊이 새긴 경험 하나 알려준 놈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이죠.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시댁 부모님 잘 보세요. 시부모를 보면 남편을 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거든요. 옛말 틀린 말 하나 없다는 걸 깨닫고 저의 결혼 생활은 1년 반 만에 막을 내렸네요. 저의 실패를 경험 삼아 다른 분들은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혼에 대해 길게 써봤어요. 시간 내서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